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2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주째 결혼식에 가서 육회를 먹고 있는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마다 기력이 쇠해서 늘어져 있는 박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간만에 조퇴할 일이 있어서 조퇴하려다가 촬영이 있어서 호다닥 돌아온 최쌤입니다. 네, 저희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5월 27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첫날입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네요. 투표율이 낮다던데요. 아, 그래요? 낮은 건가? 5%밖에 안 된다고. 아, 첫날이니까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첫날 치곤 첫날이건 괜찮은 거야? 아니면 대선에 비하면? 8%로 올랐네요, 지금. 네, 첫날 치고는 뭐 예년 수준인 건가? 저도 내일 하려고 네. 하는데.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보단 높은데, 대선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그쵸. 대선은 화끈했으니까 이게 네네네. 과열이 좀 됐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교육감을 전할 때는 좀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진짜 듭니다. 교육감이 누가 될지. 교육감 네. 선거가 이번에 있죠. 네네. 네,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사실 저희가 요 한 몇 달간 약간 2주 동안의 뉴스를 캐오는데 약간 뉴스 가뭄에 시달렸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 내용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걸 전할 필요가 있나 싶은 내용들도 있고, 그쵸. 그게 전부다 보니까 사실 전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교육감들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좀 이런 궤도에 올라가면.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전할 거리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은요, 코로나19 뉴스 소식 조금 들려드리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뉴스에 대한 후속 뉴스들과 기타 소식들, 이런 식으로 얼개를 짜 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제가 먼저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코로나 관련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약간 불가능할 것 같고, 한동안은 또. 마이너스 100의 소식을 들려주다가 마이너스 20의 소식을 들려주니 괜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정상 등교가 시행이 됐고 이제 현장 체험 학습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진행이 되고 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들이 현장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그쵸. 뭐 사실은 애들이 모여있어 뭔가 활동하는 것도 못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어쨌든 마스크를 끼고 야외에서는 뭐 거리 유지만 되면 마스크를 벗고도 가능하니까 네네. 사실 그런 거 자체가 어색하다? 이제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나? 저래도 되나 싶다가도 맞다 되지 하면서 좀 그렇게 인식하는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쵸. 네. 확실히 또 적응을 또 했다가 또 새로운 데 그쵸. 또 적응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은 혹시 좀 어떻던가요? 네. 근데 애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만 아이들의 행동은 비슷한데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없어졌겠죠? 붙어 있지 말라고 하던 말들이 그냥 좀 줄어들었던 것 같고, 체험학습이 일단은 다 진행은 되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에서 또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사실 뭐 거의 많은 시간들, 초등학교 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보낸 그렇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좀 불쌍해. 네, 좀 그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내용은요, 교육부 보도자료인데요. 5월 18일 수요일부터 7월 6일까지 50일간 학생 안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 안전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 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된 게, 직접 방문한다는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됐어요. 이게 또 현장 선생님들의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점검을 하신다면은 어떤 기준점이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실 텐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저희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 그쵸.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또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제 한 학생안전 현장 점검단은 이제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그게 또 합니다. 우려가 되네요. 네, 그쵸. 어떤 그러게요. 일인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무서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집중 점검으로 확인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사실 이 말은 어디에서나 나오는 거라서 그냥 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든 주요 점검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분야는요, 학교 방역과 급식 위생 안전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접촉자 관리 현황, 그리고 급식 시설 및 조리 공정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등을 이제 넣었다고 하고요. 교육 활동 안전이 두 번째인데요. 수학 여행 등 체험 학습 안전 관리, 학교 폭력, 성폭력 포함 예방 및 대응.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 연수, 오리엔테이션의 MT 등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시설 안전인데요. 통학 안전 관리, 교통사고, 등하교시 범죄, 그리고 학교 건축물 시설물 안전 점검, 그리고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 관리, 그리고 기숙사 화재 예방 및 대응, 대학 실험실 안전 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왜 방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왜 그게 아닌 것도 점검을 할까 싶었는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썼던 기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복귀를 위한 네, 점검이다. 그렇죠. 이게 또 안 쓰다 보면 또 노후되거나 뭐 그런 그쵸. 것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기숙학원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이 별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집중 점검은 어렵게 재개된 등교 수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학교에서 학생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학부모가 교육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안전 현장 점검단 단장으로서 가급적 자주 학교를 찾아오셔서 학생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혹시 사고가 일어나거나 좀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분이 단장이라 해서 뭐 이분이 모든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쵸. 1250개 교를 대상으로 한다니 그렇게 적은 규모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뭐 네. 각 지역 교육청에서 또 뭐 꾸려가지고 오시겠죠? 네. 우리도 또 오겠구만. 지금 듣다 보니까 차관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네. 아직 저희 교육부 장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혹시 또 후보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예, 계시네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선생님 출신이신지 뭐. 교육부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받는 지점인 것 같고 비전문가 아니냐. 그런데 또 아니다. 뭐야, 아닌가 했는데 네네네, 아니다. 아니다. 교육자로서 늘 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었다. 뭐 어떤 교육자였나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을 했다고 해요.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다. 제발 선생님 출신이 저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장관을 하는 그런 네. 일을 보면 네. 좋을 텐데, 그죠? 행정이란 말이 다 좀 걸렸어요.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행정이란 말이 조금 걸리고. 행정, 경제는 교육의 관점이랑은 많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항상 아쉽네요. 이번에도 아쉽네요. 네. 네, 어쨌든 이제 후보자가 또 나왔으니 어떻게 될지. 네. 또 지켜봐야겠죠. 네. 네. 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 여름쯤이었나요? 이제 2학기 들어서 정상 운영이 되게 되면은 뭐 시험, 특히나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정기고사를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올해 이제 1학기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부터는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확진 또는 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20일에 밝혔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등교 중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예외적으로
외출의 개념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그래서 그 기말고사 응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학교별 분리고사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전에 학교에 안내를 해서 별도로 이제 그런 의심이나 확진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1개 정도의 교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고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 짓습니다. 그 확정 지은 거는 이제 교육지원청과 이게 공유를 해야 하고요. 등교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뭐 증상이 심해지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처 등도 미리미리 다 이렇게 맞추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분리고사실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되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때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등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교할지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의 등교 시간이 겹치게 되면 사실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분리고사실의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KF94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그러니까 페이스필드겠죠 아마? 네.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그 예산은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모든 창문은 열어두어야 되고 만약 어렵다면 매 시간 쉬는 시간마다 환기? 이제 환기를 이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문과 창문을 서로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하고요. 응시한 학생의 답안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접촉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학생이 스스로 담아야 되고 누가 감독교사는 매겨요? 비닐봉지를 밀봉해서 그 비닐봉지를 소독 티슈로 한번 닦고 봉투나 상자에 넣어서 이동하고요. 사실 24시간 이후에 좀 뭐 세균이 이제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채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도 뭐 오후 시험이 있다 이러면은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하고요.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사실 뭐 학원에 가서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교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지도해야 하고요. 만약 이때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뭐 학원이나 이런 다른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격리 의무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학교만 갈 수 있게 되고요. 시험 이후에는 이제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 분리고사실에 감독을 들어갔던 교사를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요. 학교 자체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 인정 결석이 처리되고요. 인정점, 인정 비율 100%로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또 저도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잘하는 과목은 가고 못하는 과목은 뭐 100% 수행평가 뭐 이런 걸로 중간고사 이런 걸로 인정을 해준다 하면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증상이 악화돼서 두 번째 날부터 시험을 못 보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증상이 정말 심하게 악화돼서 응시할 수 없다라는 진료 확인서나 이렇게 의료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역 당국에서도 가능하게 우리가 이렇게 협의하겠다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인정점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 했었잖아요, 고집을. 그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대선 직후부터는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응시할 수 응시할 수 있도록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바뀐 것 같은데,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의 격리 지침이 바뀌면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면 저게는 더 상위의 방역 지침에 집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나오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연장됐음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잖아요. 그리고 중간 고사 때와는 격리 의무는 똑같은데 시험 응시 여부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또 형평성의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조금 더 보장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해요. 교육 당국의 전문가분의 관계자분의 말을 따르면. 근데 감염 상황이 만약에 6월, 7월에 들어서 갑자기 악화되거나 그런 상황에는 기말고사를 예외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뭐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한 발 또 정상 궤도로 돌아는 가는데 큰 탈 없이 모두 시험 잘 치르고 그렇죠. 요게 또 정착이 되면 또 좋겠죠 또. 그쵸. 항상 우려는 하지만 정상화되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시자들요. 예, 시험 잘 보세요. 잘 보시기를. 네. 이제 저희 곧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저희 팟캐스트 제목을 뽑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 만들었을 때 교육감 나가려고 이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감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크게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가 쭉 이제 이어져 왔는데 저희가 이제 3번 정도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과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드러나는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달랐거든요. 이렇게 다르면서 그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지지하는 계층의 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 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특집 기사, 경향신문? 네. 네,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면 2019년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 보수 관계없이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정책을 가장 앞서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성향 후보들은 저희가 이제 일제고사라고 불렀던 전국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돼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다시 경쟁 교육을 통해서 수월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진보 성향 이제 후보들은 애초에 불평등한 조건, 흔히 말하는 SES 가족, 사회, 뭐 문화 이런 자본 차이가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무조건 높은 애들을 더 잘해주기보다 중간층 아이들을 좀 더 올리는 방향 그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보수 후보들은 수월성 교육을 좀 얘기를 하고 진보 후보들은 흔히 말하는 탁월성,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다 향상시켜서 하겠다. 이런 정치 이제 기조가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AI를 활용한 학습 보조 시스템, 그리고 학업 평가 체계, 그리고 돌봄. 이 문제는 아무래도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핫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부분이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건 저희가 사교육 업체를 보면 알잖아요. 저희 광고 나오는 거 보면 한 3-4개 정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윤석열 정부 역시 공약에도 교육 공약에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보수 관계없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못한 이 저하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 아이들의 이제 문해력 문제라던가 이제 변화된 사회, 스마트폰, IT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은 없이 있어 보이는 듯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막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학생 문해력 문제나 학습 의욕 상실, 희망 진로와의 불일치 이런 원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사이버 강의처럼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콘텐츠를 쥐어주고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현실인데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교사가 나서서 학생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배움이라는 게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보조 재료는 쓸 수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없이 얘만 가지고 하는 거는 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교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교사가 없어질 순 없을 거라고 좀 단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라고 생각하는 게 교사가 정말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금방 없어져도 없어져요. 되겠죠. 지금도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인터넷 강의로 대체가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하는 역할로 교사를 보는 사람은 적어도 내부에선 없잖아요. 우리는 지식 전달자야.
여기 있는 지식을 얘네한테 주입시켜줘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 네, 이걸 듣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럼 선생님이 지식 안 전달하고 뭐 하는 거지? 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도 차라리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해서 조금 더 그거를 활용해서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좋은 걸 제시하고 더 나름의 맞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역할이지. 그래서 꽤나 오래 살아남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없어진다는 직업에 초등학교 교사는 안 없어진다고 나와요. 음, 고등학교 교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그럼 것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소식 전달을 하시나? 아무래도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능 때문에 수능 때문에 그쵸. 맞아. 예. 그래서 참 저의 아쉬움은 음. 모든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입시가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오늘도 생각. 한번 외쳐봅니다. 네. 언제 바뀌려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요. 약간 이제 정책들에 대한 좀 이야기거든요. 이제 앞에는 이제 좀 기초학력과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이건 정책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약간 좀 트렌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이 정책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보편적 교육 복지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제 아니다. 그래도 복지는 그래도 선별로 가야 된다. 보편적으로 하면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거는 너무 인기 영합주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 이제 이번 이제 그 선거에 어떤 공약들을 보면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모든 뭐 정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교육감 후보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면요. 뭐 어떤 분들께서는 공약으로 뭐 초등생 아침 급식을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놀랍다. 채식 급식 선택권 보장, 그리고 뭐 체육복 무상 지원, 또 유초등생 뭐 간식 지원 뭐 이런 등의 약간 보편적으로 이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공약 중이 좀 많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급식 뭐 이런 것들도 내세운 건데 그거는 이제 학부모 표심이나 지역 농어민 표심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 교실 확대 이것도 좀 무겁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돌봄 교실 확대 혹은 돌봄 대상 확대 뭐 혹은 뭐 아침 시간에도 돌봄 교실을 하겠다 뭐 이런 교육 공약들이 이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유아교육 무상화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근데 사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게 대부분 이제 뭐 교육 그쵸, 복지와 그쵸.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여기 시리즈가 교육 복지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후보자들이 내건 게 복지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건지가 사실 궁금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뭐 보통은 좀 그런 네, 복지스러운 좀, 것들이 네. 많고 예전에는 이 복지나 뭐 뭔가 많이 챙겨주고 해주는 게 사실 대립을 하는 주제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또 한다.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뉴스의 맥락을 좀 읽어보면은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님들께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보수적인 후보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슬로건처럼 내세운 공약들은 좀 궤를 같이 한다, 궤를 맞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첫 민선교육감 일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무상급식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하냐 마느냐에 따라 진보 보수가 갈렸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선심성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뭐 역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 쪽으로 너무 몰아주기로 쓰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좀 못 들어가지 않나 좀 요런 걱정도 좀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정말 뭐 구석에 하나 한 문단으로 나와 있는 건데 교사 권리 보호 문제도 다수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런 거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교사 힘든 걸 좀 알아주시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뭐
물론 옳은 방향이었지만 그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하고 체벌 안 되고 이후로 한 이제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그게 뭐 좋은 방향으로는 왔지만 그 사이에 좀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그 10년 동안 되게 뭐랄까 되게 다들 힘들어 하셨던 그러니까 좀 어 두 개가 정말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학생들 중에 일부나 학부모 중에 일부가 그거를 좀 이제 뭐라 해야 돼? 역으로 이용하시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10년 동안 교권이 좀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권이 많이 무너져 내린 거는 뭐 네. 누가 봐도 네. 저는 뭐 근데 사실이죠. 저는 그게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이 없으니까 음, 안 챙겨줘도 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뭐 우리 너 안 뽑아? 라는 얘기 못 하고 뭐 너 파업이라도 뽑을 할 거야? 거야, 뭐야. 이거도 못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패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참 학부모가 더 우선이죠. 그들이 표심을 갖고 있고 선거 운동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이 지난 뭐 선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뉴스에 한 줄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한 게 좀 나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그래서 그건 있어요. 일반 선생님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요즘 선생들 힘들지라는 어떤 그런 면민이 다 시선. 있나? 네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선생들은 힘들지라는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교육감 선거가 막 교사가 되고 나서 좀 이제 교사가 돌아가는 판을 알고 나서 하는 첫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거가 한 번 있었을 때는 제가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겪어보셨거나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뭐 예전이나 지금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뭐 새로운 교육감이 좀 시행하거나 좀 밀어줬으면 하는 공약 혹은 바람 같은 게 혹시 하나씩 있으실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후보라면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학부모들에게 내거는 공약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선생님들이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수업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교사들한테 공약을 걸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게 먼저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수업을 열심히 재밌게 수업이 효율적으로 잘 돼야지 기초학력이고 뭐 이거 하는 거지 아침을 준다고 뭐 됩니까 사실은? 뭐 저 공약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남의 이것도 동네라서 짜증나. 남의 왜냐면은 동네라서 괜찮아. 난 이것도 짜증나는 거야. 내가 이 한마디 하는 것도 이렇게 그치? 사실은 저 사람 정치색이 있네 이럴까 봐. 아니 정치색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있을 수 있는 있겠지. 건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거를 저는 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수업 열심히 해라.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대신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고 했을 때 우리는 너에게 권한을 크게 줬던 만큼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도 열심히 할 거고 학부모님들도 어쨌든 학교를 선생님을 믿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맨날 무슨 이번엔 무슨 선물을 주니? 무슨 누가 뭐 지원금 30만 원을 주니? 그런 거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돈을 쓰지 말고 그냥 모아놓는 게 낫지. 이 영상이 한 30년, 20년 뒤에 성지글이 되나요? 성지가 되나요? 좋겠네요. 제가 한번 나갈게요 네. 하는 것도 그건가요? 아니요. 내가 더 잘하겠어. 그래. 네. 다음에 이제 한 20년 네. 뒤에 지금 예언 영상으로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출마 선언 이거 이런 거 할 때 예, 이 영상 출마 선언, 틀어줘야겠다. 네. 어린 네. 최쌤이 옛날부터 이때부터, 생각했다. 그래서 외길 몇 년 말하면서 어. 혹시 선생님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근데 뭐 어떤 이제 정책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고 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어쨌든 표를 잡아야 되니까 입시 제도 뭐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연민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 음. 돌봄을 좀 해주겠다, 뭘 지원해주겠다, 뭐 기초학력 정도는 보장해줄게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아, 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그 학생들을 주류로 두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저희 지역에 특성화고가 한 세네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책들은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막 하지 않아요. 그쪽은 표심이 크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것처럼 교육에 크게 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뭐 중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뭐 더 시켜야 돼, 말아야 돼. 기초학력을 지원해야 돼. 기초학력을 지원해야 돼. 그럼 중간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수준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그런 교육 활동이라던가 교육적인 것들, 맞춤형 수업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뭐 AI 도입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직도 사실 첫 민선교육감 논쟁이 무상급식이었던 것도 조건이었지 교육 자체는 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주의자라서 그런지 뭐 잘 모르겠는데 교육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학교가 어느 순간 학부모들도 크게 교육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보육을 기대하는 느낌. 돌봐주는 것이지 어. 공부는 안전하게. 우리가 시킬게. 그런 니들은 뭐 느낌이 이거나 해.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정말 느낀 게 학력에 대한 상담보다 어, 아이의 돌봄과 안전에 대한 상담 뭐 그런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네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교육감 선거만큼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도 다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육을 사실 책임지는 그 정책을 만드는 건데 그럼 사실 그런 관심을 애들한테 돌리지. 그쵸. 애들의 수도 어느 정도 여기 많고 진보 교육감으로 나가셔야겠네. 그럼 보수 교육감 이런 거 근데 싫어하네. 보수 교육감 절대 투표 연령 하향 안 시키려 그러잖아요. 그럼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뭘로 나갈지 몰라서 밑밥 가시는 거. 아니 기본권이 야. 없어. 이거 누가 신고하면 걸릴까 봐 그렇죠. 그렇구나. 네네. 그 박쌤 말씀해주신 게 조금 있다가 안내해드릴 그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랑도 좀 괴를 네네. 맞게 네.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자, 그럼 최 쌤이 이제 세 번째 교육감 그 챕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께서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얘기해 줬잖아요. 다 네. 쓸모 없습니다. 맞아요. 왜요? 왜냐? 교육감 선거 나 가서 기호 보고 뽑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감 당을 선거, 보고 뽑겠다. 당 보고 뽑아야지. 1, 2번 보고 뽑아야지. 그쵸.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에는 1번, 2번 숫자 기호도 당도 없습니다. 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주시는 분들이야 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사실 나는 그래도 이런 후보의 이런 정책이 좋아 이런 건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뭐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시 교육감이라고 하면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 막강합니다. 아니고? 네, 교육 정책에 국한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10조가 넘어요. 근데 서울시 전체 예산이 44조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규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교부금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제 다룰 수 있고 사실 교육감은 조례안도 만들 수 있고 예산안도 만들어 제출할 수 있고 교육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는 만큼 또 전국에 있는 57만 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이렇게 그냥 이름도 모르고 가서 그냥 난 이 사람이 이름이 마음에 드네 하고 찍을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자리다.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시의원 선거, 뭐 도의원 선거보다도 교육감 선거는 더 관심 받기잖아요. 우리 동네를 정말 우리의 동네가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를 책임지는 맞아요. 도지사와 같은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인터뷰에서 어떤 분들이야 뭐 이름 정도는 예전에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전 교육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누가 뭔지도 모르고 공약은 당연히 더더욱이나 모른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날 교육감 선거도 하나? 그건 몰랐네 이러면서 그러는 분도 계셨고 뭐 이런 뭐 그분들은 정치적인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선호하는 교육감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나는 뭐 모르겠고
전교조 출신이나 그런 교육감은 아니면 돼서 내가 투표장에 꼭 가야겠어. 근데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뭐 좌편향된 수업을 안 듣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쵸. 교육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투표 용지에 써 있는 걸로 이런 사람이 있었네를 처음 알게 된 그 후보 몇 명을 전부 다 처음 알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런 거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나는데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7, 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62.8%는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라고 답했고요.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내놓은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절반 이하인 43.6%였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우면서도 왜 맞아요. 그런지도 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 누구도 바꾸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정당에 소속이 돼서 공천을 받아서 다른 것처럼 도지사나 이런 선거처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려면 또 저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그거 있었어요. 저 학생 때 이제 뽑잖아요. 근데 제가 교대생이었는데도 교육감의 정책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내 뭐 행정 업무 뭐 어마어마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내 말인지. 그게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나서는 이제 뭔지 알겠는데 뭐, 그래서 뭐 순환 근무제 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게 말인지 뭐야? 모르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급식 얘기 이런 것밖에 할 말이 그쵸. 없을 수도 있겠다. 학부모 후보들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돌봄, 급식, 그 뭐 애들 공부 이거밖에 없는데. 네. 할 만한.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여기 보면 뭐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62%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지역도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쵸, 60%가 부동층? 그렇죠. 네. 거의 하루 전날이나 뭐 당일날 결정하는 사람 비율도 굉장히 높대요. 근데 꼭 이렇게 어쨌든 정당이 없어서 그런 건 있지만 교육은 사실 정치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뉴스든 아니면 어쨌든 공식적으로도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후보자라고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정치로 자꾸 이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하는 층에서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찍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선거에 정당도 할 수 없게 하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사실 위헌 아닙니까? 아, 그건 그 사람들 그래서 그만두고 하잖아요. 그 자유인이니까. 아, 예, 그니까 다 뜯어 고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감 얘기 들어봤는데요. 아, 참 다음 저희가 교육감을 전해드릴 때 이제 또 교육감 분들이 선출이 되실 거고 다들 선출된 만큼 또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파트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의 후속 뉴스죠. 네. 그런 뉴스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국악 관련된 내용인데 박사님 먼저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지난 뉴스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소외되는 바람에 국악계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심지어 가수 송가인 님께서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전달했는데 아마 방송에는 안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사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 결과와 국악계 요구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냈다면서 성취 기준에 국악 표현을 그대로 살리고 개념 체계표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에 국악을 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뭐 제시 방식이 문제였다. 그래서
연구진이 현장 의견을 반영했으며 2차 연구진에 국악교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약간 가수 송가인 님의 여론 덕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는 음,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럴 수만 있다면. 다들 유명해지세요. 말 네, 한마디에 그런가 봐요, 네,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속 뉴스는요. 지금으로서 정시 비율을 현행 유지한다라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정시 확대는 대입 공정성의 문제였는데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고교 내실화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는 빠졌고요. 다만 이제 유지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자사고 문제가 있었는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고교 교육에 있어서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 체제 개선을 검토하는데 당장 뭐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뭘 하겠다. 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약간 없애고 있던 거를 또 완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또 그대로 따라가지는 또 안 않으면서 되지는 예, 것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시 확대와 일반고 아니 정시 확대를 바랬던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렇다고 또 뭐 정시가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커지길 바랬던 입장에서도 이게 애매한 뭐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중간을 찾아갔다 그냥. 네. 현행 유지 뭐. 현행 유지. 왠지 이거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새로운 기조의 정부가 나오면 또 이슈가 될 것 같다는 문제가 생각이 그렇죠. 조금 항상. 듭니다. 네. 네, 그럼 네. 다음 또 기타 뉴스 이어서 전달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은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제도권 교육 안에서 교육을 중고등학교, 초등고를 나오는데 그 초중고를 다니지 않는 그냥 밖에서 뭐 대안교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을 또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표를 보면요. 일단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제 15.8%가 초등학교, 그리고 27.3%가 중학교, 그리고 56.9%가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청소년 비율은요. 후회한 적 없음이 58.1%, 후회한 적 있음이 41.4%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요 내용보다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무겁게 했던 좀 항목은요. 학교를 그만둔 이유입니다. 37.2%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였고요. 그리고 29.6%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데 학교에선 그런 게 없으니까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 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심리 정시적 문제, 공부하기 싫음, 특기 살리기 위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모든 정책이라든가 교육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조사를 관심이 많이 보면서 부족하죠.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제 뉴스를 보는데 영상으로 된 뉴스를 봤거든요. 저는 또 이걸 찾아보다가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일러스트를 좀 지망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고등학교에 갔더니 자기는 일러스트를 해야 하고 싶은데 막 미술 시간은 이제 1시간, 2시간밖에 없고 그러느니 그냥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럼 학교는 뭘 해야 될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좀 들고 약간 제 관념적으로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 짜여진 시정포에 맞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막 뭐 이걸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는 막 수업을 나가면서 뭐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뭐 수업이 있다. 뭐 고등학교가 몇 교시까지 있다. 그러면은 뭐 약간 허락을 득한 뒤에 그 시간 동안 뭐 공부를 하러 다녀오게 해주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들? 지금의 제 관념으로는 좀 정확하게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교부금.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교육부가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죠. 역대 최대 규모로 교부금을 배부하게 되었는데요. 본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보다 11조 가까이 음, 늘면서 사실 지금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교육교부금의 규모가 81조 2,975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59조 7,868억 원이어서 지난해 대비 약 35%가량 늘어났는데요. 사실 교육감 선거를 고려한 뭐 선심성 현금 살포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만큼 돈이 사실은 굉장히 풍부한 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짐한 편입니다. 네. 사실 관리 감독을 한다는 취지인데요. 네. 왜냐면은 사실 추경에서 교부금이 늘어난 사례가 역대 5번인데 이번이 가장 많이 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교육부,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분야의 국정 과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제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 돈 가지고 좀 해주세요라고 찍어서 주문할 가능성은 낮고요. 하지만 뭐 재정 부족을 대비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학교 신축 증축을 대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이제 많이 사용해 달라. 그렇게 축적을 해놔 달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국정과제 중에 하나, 교육이랑 사실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뭐 250만 호 주택 공급 이런 정책이 속도를 낼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학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자금을 좀 축적해 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철저히 관리해달라라는 국회의 주문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0,000명이 줄었음에도 1조 원 가까이 이제 교부금이 늘었다고 해요. 뭐 그만큼 뭐 아이들을 위해서 더 그쵸.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그거의 문제점은 이건 것 같아요. 씀씀이가 점점 커진다는 거. 왜냐하면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300억 원을 들여서 중학교 신입생 26,000여 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했고요. 서울교육청도 600억 원씩 들여서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 PC 한 대씩을 지급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출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례도 있죠. 일선 학교에서는 멀쩡한 업무용 PC가 다 있는데도 교사들에게 신형 고사양 노트북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인천, 경북, 울산 등 일부 교육청은 코로나 지원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씩까지 현금을 뿌린 것도 등장했다. 작년에도 저희도 저희 10만 또 원. 무슨 뭐 네네. 문화용어로 받은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뭐 있어서 뭐 좋았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뭐 굳이 꼭 필요했나? 그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판단하고 싶지 않고. 그렇고 또 하나의 우려는 그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 사실 소상공인의 그 자영업자 문제가 항상 크다 보니까 7차례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100조 원 넘게 국채를 찍는 바람에 나랏빚이 1,000조 원에 가까운데 사실 한쪽에서는 넘치는 예산으로 그걸 소진하느라 흥청망청 자꾸 써야 하니까 이걸 21%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20.79%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상황에 따라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일선으로도 막 밀려 내려왔잖아요, 작년에. 그쵸. 진짜 막 갑자기 뭐 예산이 해라 막 이러면서. 저희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 새 학교인데 음. 개교한 지 뭐 이제 한 반학기 지나자마자 한 학기 지나자마자 갑자기 뭐,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하라고 돈을 주는 등 네, 막 네네. 그런 식도 있었고. 예산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교육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말자 이런 정서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투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교육, 애들 밥인데, 애들 공부하는 데 쓰는 돈인데, 이게 국민들의 이제 기본 정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쓰든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공부 가르치는 데 쓴 돈은 괜찮다.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좀 정화를 해야 자정작용이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 이 그렇다고 부분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그렇죠. 받아온 돈을 못 받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음,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처에 있어서는 그렇죠. 조금 더 잘 네. 사용하자라는 뜻입니다. 네. 네, 여기 할 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네, 대학교 소식을 한 가지 전달을 해 드릴게요. 22개 하위 대학이 사실상 사형 선고로 평가받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뉴스의 표현이 웃긴 게 수험생주의가 필요하다. 아, 수험생들께서 이 대학에 지원하지 가지 말라 이거 말아라. 위험하다. 같아요. 네네네. 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22개교 명단을 이같이 발표를 했고요. 작년 18개교보다 4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정량 지표 숫자로 매겨서 하위권 대학을 지정을 했는데요. 평가 지표는 3대 교육 성과 지표로 꼽히는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 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졸업생 취업률이 이렇게 주요 성과 지표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문제에 크게 제일 이렇게 핵심으로 두고 정책이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오는 20일까지 언제였죠? 지난주였네요.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지정 학교에 이의 신청을 받았고요. 이 검토를 거쳐서 이달 말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등 5개 교는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데 또 한려대학교라는 곳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너무 많고 재정적으로 좀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또 대학의 재정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악순환에 빠져서 점점 그쵸. 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솔직히 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참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거의 방식이 학생의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한다는 거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미 와 있으면 어떡하죠?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대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이 친구들에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면 네, 그만이 아니라 졸업도 해야 될 거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안 괜찮게 해주나? 아니면 그냥 당장 나가라예요? 돈이 그냥 없으니까. 사라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이렇게 됐다 그냥 끝에서 막 옆에 있는 학교로 어떻게 뭐 가고 뭐 그런 제도는 있긴 할 것 네, 같아요. 뭐 비슷한 그런데 과로. 근데 그게 과라는 게 완전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냥 비슷한 계열로 보내겠죠 아마 음. 뭐 그럴 것이고 좀 뭐 나는 이 학교의 요과를 보고 왔는데 그치. 뭐 이런 것들 저희 동네에 있던 학교도 모과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가? 괜찮아서 이제 그 과를 보고 온 친구들도 지역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멀리 가게 되고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인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또 그 대학교가 지역에서 하나 그냥 뚝 없어지면은 또 그 지역 경제가 그쵸. 확 또 힘들어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상권이 다 대학생이 먹여 살리고 네, 저 하는데도 그런 것들도 약간은 고려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대학교 뭐 부실 대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없애거나 이러지도 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또 대학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도 안 되고 그쵸. 예산을 또 막 투입이 되고 어쨌든 비용 거기 입학하는 애들은 등록금을 내고 오는 건데 그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평가 지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뭐 부정비리 사안이나 법인 책무성이나 뭐 전임 교원 확보율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운영을 하기 위한 되게 기본적인 사안들이잖아요. 그걸 하는 건 너무 그건 좋은데 맞는 거는 취업률. 뭐 취업률이라든지 음, 신입생, 재학생 충원률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을 평가를
뭐 안 넣을 순 없겠지만 넣더라도 비중을 조금 작게 하고 뭐 부정 비리는 하나라도 있으면은 뭐 이런 제한이 걸린다. 근데 뭐 취업률이 뭐 잘 안 되는 게 그쵸. 뭐 제가 아까 읽으면서 조금 헷갈리게 읽어드렸는데 3대 교육 성과 지표가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그리고 대학 책무성. 네. 그러니까 졸업생 취업률과 신입생 들어오는 게 엄청 높은 거죠. 이게 예전에 저희 교대 다닐 때 제가 교대 입학하던 때 저희가 대학 등급을 좀 낮게 받았어요. 저희 교대가. 근데 임용 시험이 어려워서 애들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취업률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 버리는 거야. 근데 교대 같은 경우는 임용을 말고는 취업을 할 그치.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냥 똑같은 틀에 끼워 맞춰서 이제 넣어버리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네. 없겠네 그 당시. 그 학교 당시에 입장에서도 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등급이 낮대 뭐 이러면서 막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 이런 제도들이 있네요. 그 프랑스처럼 아예 평준화 그니까요. 시키는 건 어떨까요? 전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고루 가는 거죠, 이렇게 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대학의 기능을 좀 어떻게 보면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네, 그런 건 좀 어떨까? 어쨌든 대학 개혁을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아무도 안 건드리죠, 사실. 못 건드리죠. 네, 너무 어디서부터 견고하니까. 어떻게 네. 건드려야 할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냥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선거 전에 또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얘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세상이 왔으면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편집할 때 얼마를 잘라내야 되나 이 어. 걱정만 가득해서 네. 네. 참 그러니까요. 저희 얘기하면서 이 후보 이 정책은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어렵죠. 그런 내용이 또 사실 또 유권자분들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이 네. 법이 일단 이렇다면은 네.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지켜주는 게 또 예의니까요. 예의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저희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하는 교육감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도 다양한 자료나 글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6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